늦은 밤, 한 젊은 여자가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항구를 끼고 있는 외진 동네에 아주 오래되고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관은 옛날 홍콩의 구룡 성체를 축소해 놓은 듯 기괴스럽도록 낡아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감옥처럼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고 긴 복도에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여자가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이 천천히 닫히는데 완전히 닫히기 직전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불쑥 들어옵니다. 그렇게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정색 헬멧을 쓰고 검정색 패딩과 검정색 바지까지 입은 한 사람이 올라탑니다. 여자는 한쪽으로 비켜 서는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자는 아차 싶어서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보는데 깜빡하고 층수를 누르질 않았어요. 근데 옆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층수를 안 누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잠깐의 정적 끝에 여자는 쭈뼛쭈뼛 가서 3층을 누릅니다. 삐그덕삐그덕 움직이기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정 헬멧을 쓴 사람이 먼저 내리고 여자가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데 조명 하나 켜있지 않은 어두운 복도에서는 이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저벅저벅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걸어가고 있던 그 헬멧 쓴 사람이 우뚝 멈춰 서요. 그러더니 몸을 이렇게 90도로 쓱 돌려서 한 문 앞에 서더니 열쇠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난감했어요. 바로 그 옆집이 자기 집이거든요. 얼른 후다다닥 이 사람을 지나쳐 가서는 바로 집 문을 열쇠로 다다다닥 열고 빠르게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급니다. 여기는 오래된 빌라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좀 이따 자동으로 스르륵 잠기는 그런 자동 잠금 장치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바깥에서는 열쇠를 써서 열어야 되고 또 안에서는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찰칵 잠그는 그런 문입니다. 여자는 체인으로 된 이중 걸쇠도 찰칵 걸어 잠가요. 그리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문 밖을 바라보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제서야 외투를 벗고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친구랑 통화를 합니다. 야, 말도 마. 그 이상한 옆집 남자 오늘도 또 마주쳤어. 완전 짜증나. 근데 오늘은 또 웬 헬멧이래? 그리고 그저껜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서성댄 적도 있다니까? 여자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옆집 남자가 조금 찜찜한 이웃인 것 같죠? 이렇게 침대에 대자로 뻗어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여자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자기 화장대에 자기가 마시지 않은 또 다른 빈 맥주캔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는 친구와의 전화를 딱 끊고 씩씩대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옆집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이 새끼야! 여자는 옆집 남자가 자기 집에 들락날락한다는 의심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에다 대고 이렇게 외쳐요. 야,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다 녹화해놨거든? 너 이제 뭐 된 거야? 네, 여자는 출근해 있는 동안 자기 집 안을 녹화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자기 집에 들락날락한 게 옆집 남자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여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씩씩대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에 녹화해뒀던 화면을 틀어보려고 파일을 클릭하려 하는데 똑똑똑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벌컥 열고 나가보는 여자. 양쪽 옆에 복도도 살펴보고 미음자로 뻥 뚫린 아래층, 위층도 다 쳐다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저쪽 복도 끝에서 누군가 후다닥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자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손에 꽉 쥐고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녀의 앞으로 누군가 불쑥 나타나는데 한쪽 눈에 안대를 한 7,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휴, 놀래라. 얘, 너 몇 호 살아?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여자는 아이를 보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 아까처럼 단단히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녹화 영상을 보니까 방금 전 문 밖을 나갔던 장면이 재생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복도에서 그 어린아이랑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 아까 봤던 검정색 헬멧을 쓴 옆집 남자가 자기 집으로 뚜벅뚜벅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여자는 공포에 질려 눈에 핏대가 섭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문 뒤에 숨는 장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시 들어와 문을 잠그는 장면까지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 헬멧남이 나가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가 지금 이 집에, 이 방에 그녀와 같이 있다는 거겠죠. 여자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는데 문 뒤에 그놈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놈은 가차없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한편 방금 전 봤던 그 허름한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깨끗하고 널찍한 잘 꾸며진 아파트에 사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첫째 아들, 막내딸 이렇게 네 식구가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빠의 이름은 성수, 엄마의 이름은 민지입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성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성수의 가게 앞에 정신이 살짝 나간 것처럼 보이는 노숙인 남성 한 명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이상한 말들을 혼자 주절주절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왜 하필 우리 가게 앞에서 저러는 거야? 깔끔한 성격을 넘어 결벽증을 갖고 있는 성수는 그런 사람을 보기만 해도 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특히나 이 노숙자가 자신의 매장이 있는 건물 화장실에 다녀가고 나면 꼭 시커먼 떼꾸정물 같은 게 바닥에 한가득 고여있곤 했어요. 성수는 그런 날이면 식사도 잘 하지 못하고 약을 먹어야 진정이 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날도 노숙인을 받기에 저녁에 역시나 식사를 힘들어하는 성수. 아내 민지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 식사 도중 성수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예, 여보세요. 혹시 백성철 씨 아십니까? 순간 성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백성철은 성수의 형이에요. 성수는 왜 형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은 걸까요? 사실 성수는 어린 시절 한 부잣집으로 입양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성수의 형 성철이었죠. 성철이의 얼굴에는 피부병처럼 이렇게 뻘건 부스럼이 좀 징그럽게 가득 있었어요. 성수는 그런 형과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됐고 사실은 성수의 아내조차 그에게 형이 있다는 걸 몰랐을 정도로 형의 존재를 철저히 감춘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형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형이 살던 아파트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철 씨가 짐을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 실종된 것 같으니까 와서 짐을 좀 빼달라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날 늦은 밤, 성수는 혼자 방에서 조용히 형에게서 온 이메일들을 열어봅니다. 그동안 읽어보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꽤 여러 통의 메일들이 와 있었어요. 이사 갔다면서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구나. 미국에서 결혼하고 지금은 애가 둘이라면서 나는 참 외롭고 힘들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조만간 쫓겨날 것 같아. 이사 간 집이라도 꼭 알려줘. 너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낮에는 노숙자를 받고 저녁 때는 또 형에 관한 전화를 받아서 한껏 예민해진 성수는 아까 낮에 가게 앞에서 봤던 그 지저분한 행색의 노숙자가 자기 형의 모습을 하고 자기 집 냉장고에서 음식을 막 닥치는 대로 더럽게 꺼내 먹는 장면을 보는 악몽까지 꿉니다. 결국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함께 형이 사는 동네를 찾은 성수. 이렇게까지 외지고 험한 동네에 처음 와보는 성수의 아내 민지는 좀 놀랍니다. 심지어 내 남편에게 나도 모르던 형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형이 이런 누추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형이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해 차를 세우는 성수. 아파트지만 주차장 같은 건 따로 없어서 그냥 골목에 세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우리가 첫 장면에서 봤던 그 구룡성체 같은 낡고 허름한 아파트입니다. 성수의 형도 여기 살았었던 거예요. 성수는 가족들에게 차에 잠깐 있으라고 하고 혼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수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아파트 관리인이 형의 집을 안내해 주는데요. 같이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관리인은 여기가 항구 근처다 보니까 그냥 잠깐 지내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이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성수의 형도 교도소에 갔다 온 거라고 하는데요. 쭉 둘러보니까 어떤 집에는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는 때려 부시고 싸우는 소리도 들려요.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고 간 후 성수는 조심스럽게 형의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이렇게 막고 지저분한 형의 집을 쓱 둘러보는데요.
음식 먹은 흔적들, 가득 쌓인 설거지거리,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벽지, 그리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화장실. 성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일단은 형이 실종됐다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성수는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저기 317호 남자를 아시냐라고 묻고 다닙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문 앞에 벽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리고 옆에 숫자 같은 것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어준 집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집에 사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 수를 표시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동그라미는 성인 여자, 네모는 성인 남자, 세모는 아이인 것 같은데요. 성수가 다른 집들도 한번 쭉 둘러보는데 집집마다 그 표시가 다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네모 2개, 어떤 곳은 네모 1, 동그라미 1, 세모 2,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형이 살던 317호 앞으로 와서 보니까 형의 집 문 앞에는 네모 옆에 숫자 1이 쓰여 있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그 표시 아래 이렇게 체크 표시가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체크 표시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각 집마다 누가 사는지 다 조사해서 표시해 놓고 간 걸까요? 그리고 저 체크 표시는 또 무슨 뜻일까요? 성수가 이렇게 혼자서 형이 사는 아파트를 둘러보는 사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좀이 쑤시는지 엄마한테 막 떼를 써서 허락을 받아내고는 차에서 내려 바로 앞에 있는 문방구에 놓인 게임기를 구경하러 갑니다. 성수의 아내 민지는 혼자 차에 남아 미국에 있는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차 안이 조금 답답해서 창문을 반쯤 열어둡니다. 통화를 하면서 우연히 이렇게 눈을 돌렸는데 행색이 아주 지저분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실실 웃으면서 꾸벅 인사를 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같았어요. 민지는 좀 찜찜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눈길을 그냥 피해버리는데요. 잠시 후에 통화를 하다가 다시 그쪽을 보니까 그 지저분한 남자는 사라졌어요. 이번엔 반대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문구점 쪽을 봤는데 자기 아이들도 없어졌어요. 민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문구점 게임기 앞에 있는 소녀에게 저기 방금 전에 여기 있던 애들 못 봤니? 라고 묻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까 첫 장면에서 그 한쪽 눈에 안대 낀 여자아이가 등장했었죠.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성수의 아내 민지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데요. 마음이 급했던 성수의 아내는 그 아이의 팔을 잡고 살짝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 여기 있던 남자애랑 여자애 하나 있었잖아. 걔네 어디로 갔는지 못 봤냐고 하는데 그때 이 안대 낀 아이의 엄마가 나타납니다. 허름한 행색의 아이 엄마는 어딘가 살짝 불안해 보이고 낯선 사람을 좀 경계하는 듯한데요. 민지는 결국 아이들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동네 곳곳을 혼자서 막 뒤지고 다닙니다. 아무리 봐도 아이들은 없었고 보면 볼수록 참 동네가 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민지. 골목을 뒤지고 뒤지다가 다시 원래 자기 차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차에 타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석에도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아니었어요. 가까이 뛰어가서 봤더니 아까 봤던 그 지저분한 행색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실실 웃으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는 이렇게 운전하는 신용을 합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놀란 아이들은 막 창문을 두드리는데 이놈은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악을 쓰며 빨리 문 열라고 소리치는 민지. 그때 아까 문구점 앞에서 마주쳤던 아이 엄마가 전기 충격기를 갖고 와서는 조금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 틈으로 남자를 막 위협해서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이상한 남자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치고 성수도 이때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준 아이 엄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성수. 아이 엄마는 성수네 가족들에게 놀라셨을 텐데 들어와서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라며 자기 집으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여자와 그녀의 아이도 역시 성수의 형이 살던 그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네모 1, 동그라미 1, 세모 1. 아빠, 엄마, 아이 하나가 사는 집인 것 같죠? 한쪽 눈에 안대를 낀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주희였어요. 그녀는 성수의 가족들에게
서울 사시는 분들 같은데 이런 누추한 데는 왜 오셨냐라고 묻는데요. 성수는 저희 형이 이 아파트에 산다고. 아주머니네랑 같은 층이네요 하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렇구나 하면서 살짝 반가워하다가 성수가 저희 형은 317호에 살았어요 하고 호수를 말하자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뀝니다. 주인은 317호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벌 떨면서 들고 있던 컵을 땅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려요. 그녀는 성수의 가족들에게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막 발작적으로 소리를 칩니다. 영문도 모르고 쫓기듯이 집 밖으로 나가는 성수의 가족. 성수의 아내 민지도 놀라고 아이들도 겁에 질렸습니다. 주인은 성수의 뒤통수에다 대고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애를 못 키우겠다고. 그쪽 형한테 제발 우리 딸 좀 그만 훔쳐보라고 해줘요. 나 정말 미치겠어 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성수는 쫓겨난 뒤 주희 집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역시나 이 집에도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이 체크 표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겁에 질린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성수는 이 아파트, 형의 집에 남아서 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찾아보기로 합니다. 집으로 먼저 돌아온 성수의 아내와 아이들. 아이들은 엄마한테 아까 그 안대 낀 여자아이가 해줬던 말을 전해줍니다. 엄마, 아까 그 평화라는 여자애 있잖아. 걔가 그러는데 그 아파트에 빈 방들이 많대. 근데 집 없는 아저씨들이 거기 숨어서 산대. 어떤 때는 누가 살고 있는 집에도 그냥 들어와서 살기도 한데 그 아파트에 뭔가 꺼림칙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의 집에 남아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던 성수는 자주자주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습니다. 결벽증 때문인데요. 손을 씻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 하면서 얼른 나가보는데 잘못 들었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거실에 자기가 잠깐 벗어뒀던 외투에서 지갑과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합니다. 대문이 열렸다 닫힌 소리도 안 났는데 대체 누가 어디로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간 걸까요? 그때 베란다에서 휘웅 하는 바람 소리가 납니다. 성수가 조심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는데 창문들은 다 닫혀 있었고 옆집으로 이어지는 벽 쪽에서 이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단단한 벽이 아니라 그냥 종이 상자를 뜯어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허름한 종이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술하게 붙여진 종이 상자 틈으로 바람 소리가 난 거였어요. 성수는 종이 상자를 슬쩍 떼고 옆집으로 건너가 봅니다. 그리고 옆집을 한번 쓱 살펴보는데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첫 장면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옆집 남자, 그 헬멧남이 성수의 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갑이랑 휴대폰이 없어진 충격보다 형이 옆집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살았나? 형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하는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는 성수. 관리인으로부터 형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왔다는 얘기까지 들은 후라 더 의심스럽고 이상합니다. 다시 베란다를 통해 형의 집으로 건너와 이것저것 뒤져보는데 형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형의 일기에는 세상과 가족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유령이 아닙니다. 제 존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제가 당신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성수의 가족들에게도 어떤 아픔과 비밀이 있는 모양이죠. 한편 다시 성수의 아파트. 다음 날이 된 것 같은데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온 딸아이를 태워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성수의 아내 민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검정 헬멧에 검정 패딩, 검정 바지를 입은 사람이 떡하니 서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걸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장면에서 봤던 그 헬멧남과 같은 사람인 듯한데요. 지하 주차장에 누가 그러고 서서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당연히 좀 무섭겠죠. 민지는 아이를 데리고 빠르게 아파트 출입구에 카드키를 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언제 오나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헬멧남도 이들을 따라 저벅저벅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걸어와요. 하지만 이미 문이 닫힌 후였는데요. 닫혀진 유리문을 통해 성수의 아내 민지와 그녀의 딸을 가만히 쳐다보던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 아파트의 카드키였어요. 그가 카드키를 갖다 대자 현관문이 열리고 그때 엘리베이터도 도착합니다. 헬멧남이 저벅저벅 빠르게 걸어서 모녀를 제치고 먼저 성큼성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층수를 누르지 않고 우뚝 서서 가만히 있어요. 뒤따라 탄 성수의 아내는 먼저 층수를 누르지 않으려고 좀 기다려보지만 헬멧남은 계속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신들이 사는 층수인 8층을 누르는 성수의 아내. 그러자 헬멧남은 9층을 누릅니다. 8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지와 그녀의 딸이 내리는데요.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 헬멧남이 가만히 서서 민지가 누르고 있는 키패드 쪽을 가만히 또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지가 비밀번호를 마저 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자 어린 딸아이가 눈치 없이 엄마 비밀번호 까먹었어? 5880이잖아 5880 이라고 소리쳐요. 민지는 깜짝 놀라서 쉿 조용히 하라고 하며 얼른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택배가 왔다는 경비실에 연락을 받고 잠시 밖으로 나오는 민지. 경비실이 그녀가 사는 동이랑 아주 가깝진 않아서 조금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경비로부터 택배를 전달받고 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열어보니 빈 상자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바깥으로 유인하려고 이 택배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때 남편 성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휴대폰을 도난당한 성수는 공중전화로 급히 아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갈 때까지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성수가 형의 통장 내역을 봤는데 형이 마지막으로 돈을 쓴 곳이 바로 성순의 집 근처였던 거예요. 아무래도 형이 성순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이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아내 민지는 불안한 마음에 얼른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이번에는 어린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까부터 누가 우리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도 막 두드리고 그러는데 열어줘도 돼? 민지는 방금 성수에게서 온 전화도 그렇고 아까 만났던 헬멧남도 그렇고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 둘만 남아있는 성수의 집 안에서는 성수의 딸과 아들이 공포에 질린 채 문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이제는 키패드를 열어서 비밀번호까지 누르려고 합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자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은 이번엔 문고리를 막 잡아 흔들면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막 밀고 땡기고 합니다. 한동안 소동이 계속되다가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갔는지 확인해 볼까? 하면서 문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때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립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이들 엄마 민지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겁에 질렸던 아이들이 와락 뛰어나와서 엄마 하고 엄마 품 안에 꼭 안깁니다. 그런데 이때 9층에서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다다다 계단을 뛰어내려옵니다. 아까 봤던 그 헬멧남이었어요. 그가 9층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헬멧남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민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 헬멧남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복도에 대고 목이 터져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내 맞은편 집에서 이 소리를 듣고 한 남자가 나와요. 그러자 헬멧남은 빠르게 도망쳐버립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성수. 그는 이 소동 때문에 놀라고 겁에 질린 아내와 아이들을 달래면서 경찰과 함께 CCTV를 보는데 검정 헬멧에 펑퍼짐한 검정 패딩, 펑퍼짐한 검정 바지. 이 외모와 체형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형의 일기장 내용이 떠올라요. 경찰은 성수의 형 성철이 성폭행 포함 전과 3범이고 2년 전 출소했다고 알려줍니다. 성수에게 앙심을 품은 그의 형이 성수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사실 성수가 이처럼 형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에 대해서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 형이 실종되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서는 지금 성수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자기 자신한테도 있는지 알아보고 다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성수와 성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산 거거든요. 형은 친부모에게 외면받고 자신의 집에 입양 온 성수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크게 억울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친자식인 성철을 외면하고 입양한 아들인 성수에게만 재산을 물려줬을까요? 하나의 사건이 큰 계기가 됐었는데 어린 시절 성수의 형 성철이가 한 여자아이를 추행했다는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함께 있던 성수가 형이 그런 게 맞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었는데요. 입양 온 성수는 친가족들 사이에서 좀 겉도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없어지면 자기가 그 집의 친아들이 되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비겁한 거짓말을 한 성수 때문에 형은 추행범으로 몰리고 그때부터 이 성철이는 버림받은 자식이 됐던 거예요. 형이 찾아갔던 그 변호사를 성수도 한번 만나보는데 형은 사라지기 전 변호사에게 당분간 개인 사정으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것이 형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해요. 과거의 괴로운 기억들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불안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성수가 자기 집 대문 옆에서 어떤 표식을 발견합니다. 볼펜으로 작게 쓴 네모 1, 동그라미 1, 세모 2 그리고 그 아래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란 성수는 앞집도 한번 쓱 보는데 역시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면서 모든 집들을 다 확인하는데 이런 표시가 죄다 되어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이는 성수. 그렇게 아파트 1층까지 내려왔을 때 집에 있는 아내 민지에게서 아들이 없어졌다는 연락이 옵니다. 민지는 집안에 설치된 모니터로 아파트 곳곳을 비추고 있는 CCTV 화면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는 순간 저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 뒤덮은 그 헬멧남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성수의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부부는 동시에 놀이터로 뛰기 시작합니다. 헬멧남을 발견하고 성수가 그를 때려 눕혀 헬멧을 벗겨보는데 아파트에 배달을 온 그냥 젊은 남자였습니다. 음식을 직접 받으러 내려오겠다는 손님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수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그런데 한바탕 소동이 빚어진 이 모습을 저 멀리서 웬 더벅머리 남자가 트럭에 탄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더벅머리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 성수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결벽증이 더 심해집니다. 피가 나도록 손을 씻고 또 밤에는 악몽을 꾸며 가위에 눌리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까지 들리면서 갑자기 자다 말고 방망이를 들고 집안 가구들을 막 때려 부수기도 하는데요.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과 옆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성수의 아내 민지. 결국 버티다 못한 민지는 남편 성수만 한국에 남겨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합니다. 밤새 악몽을 꾸고 중간에는 깨어나서 집안 가구들을 부숴버리기까지 한 성수. 그는 좀처럼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골프채를 들고 형의 집으로 다시 가보는데요. 베란다로 휙 나가보는데 옆집과 연결되는 허술한 종이벽 틈 사이로 어떤 눈동자가 보입니다. 누군가 성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후다닥 쫓아가 보는데 이전에 만났던 평화라는 아이의 엄마 주희였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달려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려요. 문 밖까지 쫓아온 성수에게 또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 형 우리 좀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성수의 형 성철은 대체 어떤 삶을 산 걸까요? 설마 형이 옆집 여자도 해치고 주인의 딸 평화까지 괴롭히는 걸까요? 힘이 빠진 성수는 형의 아파트에서 나와 그 앞 골목에 대놓았던 자기 차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차 옆으로 검정 헬멧을 쓴 그놈이 쓱 지나갑니다. 성수는 바짝 긴장해요. 얼른 차에서 조용히 내려 몰래 그놈을 뒤쫓아가는데 헬멧남은 빠르게 골목을 걷다가 슬쩍 뒤를 보더니 성수를 보고는 후다다다닥 뛰어서 다시 아파트 안으로 도망칩니다. 아파트 안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헬멧남을 쫓아 아파트 복도를 달리고 있는데 웬 남자가 갑자기 성수에게 확 달겨듭니다. 며칠 전 성수의 아파트에서 소동이 났을 때 트럭에서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 더벅머리 남자였습니다. 성수는 지금 헬멧남을 쫓아 들어온 거긴 한데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공격하는 이 더벅머리 남자와 갑자기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흥분한 채 이 더벅머리 남자를 흠씬 두들겨 패면서 우리 형 어딨냐? 라고 소리치는 성수. 그런데 이 더벅머리 남자는 피범벅이 된 채 도리어 성수에게 우리 은혜는 어딨냐? 라고 물어요. 둘 다 각자 이 아파트에서 없어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은혜는 우리가 맨 첫 장면에서 봤던 자신의 집에서 그 헬멧남한테 공격당했던 그 여자입니다. 성수의 형 성철이의 옆집에 살고 있던 여자 이름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더벅머리 남자는 은혜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실종된 여자친구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건데 평소에 여자친구가 옆집 남자에 대해서 막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은혜의 옆집에 들락거리는 성수를 보고 아, 저놈이구나 라고 의심을 했던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몸싸움을 하느라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성수의 형 성철의 집 거실에 앉아서 서로 오해를 풀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더벅머리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앞으로 연락이 안 될 거다라는 문자를 한 통 받았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성수는 혹시 그 문자 좀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데 자신의 형이 사라지기 전에 보냈다던 그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이 더벅머리 남자의 말에 의하면 사라진 여자친구 은혜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줬던 카드는 계속 여기저기서 긁고 다닌다고 해요.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성수가 무심코 이렇게 고개를 돌리자 베란다에 그 헬멧남이 들어와 서 있었습니다. 아마 옆집을 통해 들어와서 성철의 집 베란다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성수는 막 뛰어서 그를 쫓아갑니다. 옆집 은혜라는 여자의 집으로 종이벽을 뚫고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은혜의 남자친구, 그 더벅머리 남자도 성수를 뒤따라 베란다를 통해 그의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오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는 사실 열쇠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졌는데도 그녀의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 남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니? 아니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 라면서 놀라는데요. 자, 일단 지금은 그 헬멧남을 찾아야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아직 이 집안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집안 이곳저곳을 뒤져보는데 옷장을 연 성수가 뭔가를 발견하고 으악!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쿵 하고 자빠집니다. 그리고 넘어진 성수의 몸 위로 옷장 안에서 뭔가 툭 튀어나와서 확 쓰러지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이 집에 살던 은혜라는 여자가 숨진 채 진공포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놀라 소리를 지르는 더벅머리 남자. 그때 집안에 숨어있던 헬멧남이 불쑥 튀어나와 흉기로 은혜의 남자친구를 공격합니다. 그가 픽 쓰러지고 이어서 성수도 그 헬멧남과 몸싸움을 하는데요. 이미 앞서 더벅머리 남자와 한 차례 몸싸움을 한 뒤라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싸우다가 문을 열고 복도까지 도망 나와서 또 몸싸움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다가 흉기에 다리를 찔려 크게 다친 성수. 더 이상 싸울 수 없겠다고 판단한 성수는 절뚝절뚝하면서 헬멧남을 피해 복도를 도망다니다가 그 한쪽 눈에만 안대를 한 여자아이 평화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평화가 성수를 보고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들어가 보니까 평화의 엄마 주희는 일을 나갔다고 하고 집에는 아이만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곧 이사 갈 듯이 이삿짐 박스들이 가득했는데요. 아이는 우리 엄마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곧 이사 가자고 했어요 라고 성수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우리 이사 갈 집 되게 좋대. 여태까지 이사했던 집이랑은 차원이 다르대 하고 해맑게 자랑을 하는데요. 성수가 다친 몸을 좀 추스르고 옷을 입는 사이에 그 아이, 평화가 그의 휴대폰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 아이에게 아저씨 휴대폰 좀 줄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휴대폰에 달린 키링을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아, 그거 그 아저씨 딸이 선물해 준 건데. 성수가 곤란해하자 아이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내어주질 않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도 해야 되고 갈 길이 바쁜 성수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꼭 껴안고 있던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딱 뺏어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미친 듯이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으악,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진짜 미친 애처럼 막 발악을 해요. 성수는 너무 당황해서 얼른 자기 휴대폰에서 그 키링을 빼 평화에게 줍니다. 그리고 얼른 휴대폰을 켜보는데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느라 휴대폰이 망가져 있었어요. 성수는 아이에게 저기 평화야, 아저씨 전화 좀 써도 될까? 하고 묻는데 아이는 키링을 받고 나선 다시 표정이 해맑게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요. 평화의 방에는 인형이 가득했고 또 한쪽 구석에는 휴대폰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평화는 성수를 돌아보며
아저씨,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뭔가 쎄한 기분을 느끼는 성수. 그 수많은 휴대폰 중에 자기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요. 평화야, 이 휴대폰 어디서 났어? 하고 묻는데 평화는 아, 그거 우리 엄마 건데? 라고 대답하더니 성수의 휴대폰 속에 성수의 집을 찍어놓은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아파트가 우리가 이사갈 집이야, 아저씨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성수. 그리고 평화의 방 구석에 오래된 옷장 하나가 눈에 띕니다. 성수는 혹시나 싶어서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 그 안에 또 비닐로 진공 포장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평화의 엄마 주희가 했던 이 말 기억하시나요? 제발 당신 형한테 우리 아이 좀 그만 훔쳐보라고 해주세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아. 평화의 엄마 주희는 성수의 형 성철을 해치고 그를 꽁꽁 포장해서 평화의 옷장에 넣어뒀던 겁니다. 그때 평화가 성수의 뒤쪽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엄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성수의 뒤쪽으로 그 헬멧남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껏 헬멧을 쓰고 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 그 여자는 평화의 엄마 주희였던 겁니다. 이 여자가 성수의 형뿐만 아니라 은혜까지 공격했던 거였어요. 성수는 지금껏 이 모든 일을 자신의 형이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형은 실종된 게 아니라 진작에 사망했던 거였어요. 성수가 이 모든 걸 깨닫는 순간 평화의 엄마 주희는 성수를 공격해 쓰러뜨리고 익숙한 듯 그녀의 딸 평화와 함께 그의 지갑을 뒤집니다. 이 어린아이 평화도 전혀 놀라지 않아요. 성수의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이랑 차키랑 휴대폰을 꺼내면서 주희는 평화에게 말합니다. 얼른 짐 싸, 평화야. 우리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데로 빨리 이사 가자. 한편 성수의 집. 성수의 아내 민지는 지금 남편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전송돼 옵니다. 보니까 죄다 편의점이에요. 이게 다 뭘까요? 왜 남편이 이렇게 편의점을 돌아다니지? 민지는 의아해하는데 사실 그 어린아이 평화가 성수의 카드로 지금 이것저것 사 먹고 있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성수의 아내 민지. 하지만 이제 남편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 준비를 마치고 얼른 아이들을 태워 이곳을 떠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이 시각 성수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평화와 평화의 엄마 주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아파트 상점에 들러서 마치 이곳에 사는 입주민처럼 장을 봐요.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아파트 1층 현관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녀. 주인은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1층 현관문을 띡 하고 엽니다. 아마 성수를 쓰러뜨리고 나서 그의 주머니에서 훔쳐온 거겠죠. 한편 민지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서 아이들이랑 차를 타는데 아차, 잊고 온 물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차 문 잠그고 잠깐만 너희들끼리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는 집으로 올라갑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물건을 찾은 후에 이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 성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다행히 성수는 아까 주희에게 공격당했을 때 사망하진 않았어요. 간신히 끙끙대며 깨어나서 집 밖으로 나와서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그는 아내에게 민지야,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야. 성수의 아내가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묻는데 성수는 우리가 형 아파트에서 마주쳤던 여자, 그 평화 엄마 있잖아. 그 여자가 우리 형 죽인 거야. 지금 그 여자가 내 지갑, 집키, 카드, 휴대폰까지 다 갖고 있어.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나도 그리로 갈 테니까 일단 집 말고 다른 데 가 있어. 라고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지하 주차장 차 안에, 성수의 아내 민지는 집에 따로따로 있는 상황이죠. 빨리 아이들한테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손이 벌벌 떨리는 성수의 아내. 그때 뒤에서 쓱 누군가 나타납니다. 집안에 들어와 있던 평화의 엄마 주희였어요. 입주민처럼 이 아파트에 갑자기 나타난 주희와 평화 모녀는 바로 이곳 성순의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성수를 해치우고 성수의 아내도 떠나버린 그 집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크 표시도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떠나는 걸 보고 장도 다 봐서 부엌에다 올려놓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민지가 갑자기 다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남편 성수를 통해 자기가 범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버렸죠. 이제 주인은 성수의 아내 민지도 공격해서 쓰러뜨립니다. 이 시각 성수는 다친 다리를 대충 싸매고 집으로 열심히 오고 있었어요. 평화의 엄마 주희는 다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성수의 아내가 흘린 피를 청소합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야 이제 나와 괜찮아 라고 하자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던 평화가 쪼르르르 걸어 나옵니다. 성수의 아내가 부엌 한켠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지만 평화는 그걸 보고도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마치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와 엄마 집 진짜 좋다 라고 해맑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한편 성수의 아이들은 지금 지하주차장 차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오니까 엄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엄마, 왜 안 와? 우리 아직 차에 있어. 빨리 와. 그런데 이 전화를 평화의 엄마 주희가 받았겠죠. 잠시 후 주희가 지하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수 가족의 차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차 문을 똑똑 두드려요. 얘들아, 너네 아줌마 기억나? 너네 엄마가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서 아줌마한테 부탁했어. 이리 나와봐. 잠깐 우리 집에 올라가 있자. 우리도 이제 이 아파트에 살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주희의 손에는 사실 둔기가 들려 있습니다. 성수의 아들이 말합니다. 아줌마, 근데 그 옷 우리 엄마 옷 아니에요? 예전에 주희가 성수의 아내 민지가 입고 있었던 그 외투를 계속 탐냈었거든요.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우리 엄마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발작 버튼이 되어 주희를 자극해요. 이 옷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녀의 딸 평화도 이렇게 물건에 대한 집착이 심했었죠. 엄마 주희도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다 내 거다 막 이런 식이에요. 이제 주희는 아이들을 달래지 않고 대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공포스럽게 화를 냅니다. 야, 문 좀 열고 얘기해. 너네 왜 남의 차에 타 있어? 이제 차까지 자기네 차라고 우기는 주희. 아이들은 아니야 이거 우리 차예요 라고 하면서 막 우는데 또 한 번 눈이 돌아버리는 주희. 야, 이거 우리 집 차잖아. 니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더니 씩 웃으면서 성수에게서 훔쳐온 차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딸깍 누르고 차문을 엽니다. 아이들은 얼른 반대쪽 문을 열고 도망쳐요. 요리조리 차 뒤로 숨으면서 도망치는 아이들. 그리고 반쯤 돌아버린 눈으로 희번뜩거리면서 아이들을 찾아 뚜벅뚜벅 지하 주차장을 활보하는 주희. 아이들은 다행히 아파트 현관으로 무사히 도망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부엌에 엄마 민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또다시 놀라며 기겁을 하는 아이들. 엄마 하면서 울먹울먹거리는데 그때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띵띵띵띵 띠리릭 문이 열리고 누군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아빠 성수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막 다가가려고 하다가 다시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 성수의 뒤에 주희가 나타나 달겨들어 공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성수의 아내는 쓰러져 있고 성수는 심하게 다친 상태라서 이 힘 좋은 여자 하나를 감당해내질 못합니다. 평화의 엄마 주희는 억울한 듯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대체 왜 남의 집에 와서 지랄들이야 여기 우리 집인데! 라고 악을 써요. 이를 악물고 눈을 희번뜩거리는 주희. 겨우 몸을 일으킨 성수는 힘겹게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주희 앞으로 다가가 라이터를 탁 켜서 들고는 협박 내지는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조용히 나갈게. 당신들이 여기 살아. 대신에 나하고 우리 집사람 그리고 애들 여기서 그냥 조용히 나가게만 해줘. 집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한 이 주희는 이 집이 불타버리게 둘 수도 그렇다고 이들을 도망치게 그냥 둘 수도 없었어요. 성수를 쓰러뜨리고 라이터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성수는 주희와 몸싸움을 하다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기어가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부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주희가 안 돼! 하고 악을 쓰면서 부엌으로 달려가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구한 건데 이거 우리 집인데! 그녀는 악을 쓰면서 가재도구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부엌을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몸에 불이 붙어 사망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늘 그렇듯
경찰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가장 늦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편 성순의 가족이 떠난 그 집이 아주 싸게 부동산에 나오고 다른 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집의 창고 같은 옷장 안에는 아직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요. 아마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체크 표시는 주희가 접수한 집, 즉 뭐 그 집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열쇠라든가 뭐 카드키라든가 비밀번호 같은 걸 다 알아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처리했을 때 해놓는 표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 주인이 있는 집에 숨어 살기도 하고 또 집주인을 해치고 그 집을 차지하기도 하며 숨바꼭질 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뭐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게 정말 이 영화가 유난히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당시에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막 식은땀이 줄줄 났었고 지금도 사실 이거 녹화하면서 손에 계속 땀이 납니다. 저도 사실 스릴러 영화 꽤나 봤다고 자부를 하는데 이 영화는 뭔가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 밀착형 공포랄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좀 힘들어했고 또 정말 죄송하지만 그 검정색 헬멧을 쓴 그 배달부 분들을 보면 이제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혼자 막 무서워하면서 특히 엘리베이터 같이 타야 되면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봤던 다른 관객분들도 영화 보시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옷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집 앞에 그 낙서가 돼 있는지 막 유심히 보기도 했다라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뭐 사건 사고 영상이나 뭐 이런 스릴러 영화 녹화하면서 제가 한 번도 뭐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집에서 막 괜히 딱딱 소리 같은 거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검은 장갑을 낀 손이 대본 쓸 때도 무서웠고 지금 촬영할 때도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꾸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계속 식은땀이 나서 네, 이제 카메라 끄면 집안을 한번 싹 순찰해보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영화 스토리 들려드리고 나서 편안한 밤 보내라고 인사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